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우리는 칸트의 저서인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이성을 법정에 세워봤습니다. 그러고는 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죠. 이성은 어디까지나 감성을 통하여 받아들인 현상계만을 받아들여 사유하도록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인식론이고 이성이 어긋나지 못하도록 범위를 규정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올바른 인식론이란 이성과 감성이 양립하는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을 가지고 생각할 때면 과연 이성과 감성은 양립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양립이 가능하다면 도덕이라는 개념을 경험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덕이란 경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칸트는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도덕 법칙을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나의 이웃이 심지어 원수 시간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도덕이란 절대로 경험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칸트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도덕이란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확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성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경험과는 분리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도덕 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에게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분석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도덕은 경험으로 설명될 수 없지만 무언가 우리의 이성은 양심을 통하여 원수를 용서하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법칙을 인간은 연약하기에 쉽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면 보복을 하거나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욕망인 것이죠. 이 같은 감정과 욕망들은 감성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도덕 법칙은 무제한의 힘을 가지고서 감성계를 완전히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 종일 일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노인 한 분이 자리가 없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면의 갈등이겠지요. 우리의 이성은 도덕 법칙을 내세우며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성은 이성의 도덕 법칙을 무시하고 양보하지 말라고 하죠. 힘들고 피곤하니 자리를 내주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같은 난처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성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감성의 욕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은 본인의 자율성에 따라 선택되겠죠. 하여간 칸트는 이러한 상태,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지성계와 감성계의 영역 두 가지에 몸을 담고 있다고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계가 가져다주는 욕구를 물리쳐 이성이 주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감성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힘, 즉 구속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욕망을 무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비록 피곤함에도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행위의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 법칙은 선험적인 것 말고도 종합적인 것을 필요로 합니다. 도덕 법칙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선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감성계를 지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가치에 어떠한 설명이 붙여져야 하죠. 즉, 도덕 법칙의 내용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종합적이라고 하는데요. 확장되는 내용이란 바로 보편성에 있습니다. 도덕 법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성을 가질 때 사람들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영역에 속해 있다 했습니다. 감성계와 이성계라고 있죠. 이성계에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있지만 감성계에 속하는 욕망과 욕구의 방해로 실천적인 법칙을 행위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언적으로 도덕 법칙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감성계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방해를 무시하고 다스릴 만한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는 면에서 종합적인 보편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성이 주는 도덕 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에 존경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이성적인 존재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가짐으로 욕망과 욕구의 방해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실천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 법칙을 존중할 때 구속력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구속력이란 명령이라는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명령법이라고 하죠. 칸트는 여기서 명령법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총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가언적 명령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언적 명령법입니다. 먼저 가언적 명령법이란 도덕 법칙을 행하는 근거에 어떠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장사꾼은 손님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장사꾼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근거로 인하여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언적이라 합니다. 즉, 어떠한 조건이 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도 벌금을 물기 때문이라면 이는 가언적 명령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언적 명령법은 도덕법칙 그 자체로 선하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언적 명령과는 다르게 어떠한 근거가 있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칙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에 복종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불우한 이웃을 보았을 때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도 의무감 때문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정언적 명령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장사꾼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신뢰도의 상실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그 자체가 나쁘기에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정언적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은 이성적 존재에게 정언적 명령이라는 명령법을 가지고 지시를 하게 되죠. 이 같은 명령은 강한 구속력을 가진 힘이 되어 감성계를 장악하고 지시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이성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러한 도덕 법칙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힘인 명령법으로 감성계를 지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모든 과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순전히 자유의지로 선택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칸트는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자유라는 이념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의지 역시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자율성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율성입니다. 설령 마땅한 도덕 법칙이라 해도 외부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행될 경우 이것은 자율적이 아닌 타율적이 돼버립니다. 외부의 힘의 의사가 아닌 스스로의 이성을 가지고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의지의 자율성이야말로 칸트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목적의 나라라고 칭했으며 이러한 나라를 칸트는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적 존재란 도덕 법칙을 선험적으로 여기며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종합적인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구속력의 힘인 명령법으로 감성계를 다스리며 타의가 아닌 순전히 자율적 의지로 행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율적이기에 이성적 존재란 자유라는 개념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이제 칸트는 여기서 이성의 본성을 한 가지 더 설명하는데요. 바로 이성적 존재는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이성적 존재인 타인을 그 자체인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가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직원들을 대할 때 함께 일하는 동료 그 자체로 대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성적인 기업가가 아니라면 일하는 직원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성이란 나와 같은 이성적인 타인들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은 선험적인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적 욕구를 추구하는 감성계의 영역에도 속해 있기에 실천적인 행위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을 보편화시키므로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존경심은 우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명령법의 양식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법에는 가언적과 정언적이 있는데 정언적 명령이야말로 도덕적 명령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타의가 아닌 의지의 자율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자유라는 이념과도 상응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나와 같은 이성적 존재를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의 목적으로 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실천 이성을 사용하는 한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을 이룬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내세우는 준칙이 있다면 그 준칙마저 도덕 법칙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성적 존재는 정언적인 명령법을 통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자라는 준칙을 세운다면 이러한 준칙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킨다 해도 전혀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구성원의 집합체인 목적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원수는 죽이자라는 준칙을 자기 내면에 세웠다면 이러한 준칙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순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원수로 비춰질 수 있고 보복을 당하는 것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기에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세우는 준칙마저도 도덕 법칙에 합당한 것이 되기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가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금의 준칙이 과연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살기 좋은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칸트가 주장하는 목적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